조상훈의 뉴스 피드. 청와대 조 행정관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 내선에서 마무리되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청와대 인사에게 확인해준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일이 그 선에서 마무리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이 제기되는 최모군의 가족부를 무단 조회하는 과정에 연루된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은 오늘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조회했지만 그걸 어디에 쓸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이날 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의 고향이 안동이고 아이가 대구라서 친척 서류 작성에 필요한 줄 알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실세로 평가받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중순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공개 처형을 당했으며 그 이후 장 부위원장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장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 같다는 국가정보원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은 지난 2일부터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시작했다면서 도발 가능성 등 특이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늘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지난달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4건의 세균성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설사, 고열, 복통 등 이질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311명이었고 이 가운데 82명이 실제로 이질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정장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검사라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정부가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했는데요. 네. 행복주택,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좀 줄이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대출 늘리기로 했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 정부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정부가 부동산 후속 대책과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그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공급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6만 가구를 축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활성화 방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대신에 국민 임대와 민간 임대를 늘릴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공 임대를 늘리는 대신에 민간 임대를 늘린다는 게 일단 말이 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국민 임대 주택을 늘리는 거는 행복주택 늘리는 것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고 효과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그들의 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만 들어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14평이나 20평 이하의 굉장히 작은 그 주택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주택이라기보다는 뭐 공공부조, 사회 안정망 같은 어떤 그런 일종의 혜택 같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행복주택은 그런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잘 이제 시중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20평대 후반이나 30평형대의 그런 아파트들을, 양질의 아파트들을 지어서, 국가가 지어서 그런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중산층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뭐 접근성도 좋고 주변 시설도 함께 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주택을 사거나 혹은 전세, 월세를 사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뭐 그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그런 취지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합니다. 또 지금 물론 공공임대가 필요한 계층도, 그런 저소득 계층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더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산층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중산층에 떠밀리고 있는 이런 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그 주택을 그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중산층을 떠받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이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을 일어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 행복주택을 20만 원씩이나 공급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시행도 계속 미루고 공급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또 드는데요. 또 이제 그 택지 같은 경우도 기존의 행복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도 부지나 뭐 유수지 같은 그런 공공택지를 이제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범위를 더 늘렸다라고 합니다. 뭐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의 이제 도시 재생 지역 이런 곳까지 확대를 했다라고 하고, 원래 이제 철도 부지나 유수지 같은 공공용지에는 3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기존에 이런 공공용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상대적으로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을 가질 수 있어서 하기로 한 건데 그런 지역에는 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그 물량만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택지까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취지 같은 것들이 좀 그 퇴색되는 느낌이고 이게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코레일하고 LH 간에 좀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에서는 이 철도부지 위에 상판을 설치해서 집을 짓게 되면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이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코레일 측에서는 철도부지 위에 짓게 되더라도 그 코레일에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 임대료도 지금 공시지가의 매년 2.5%를 자기네들은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 부지를 한 50년 정도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매매가를 훌쩍 넘어가 버려서 이게 정말 그 부지를 임대하는 게 과연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됐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비용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LH 측에서는 이 금액을 이제 세입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고 LH가 이제 다 부담을 하자고 하니 LH는 이미 그 부채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LH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코레일 측에 무상임대를 요청을 계속 해왔었고 코레일 같은 경우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지의 그 토지 사용료를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부지로 조금 택지를 확대를 한 것 같고요.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기존에 이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처음에는 이제 3천 가구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해당 가구를 1만 5천 가구로 확대해서 2조 원 내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지원이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안정적인 성장 기조에 있고 국민들의 소득도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국가가 이런 뭐 모기지 지원을 해주는 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상황이나 국내 어떤 경제 상황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전세 자금 대출도 기존에는 이제 전세 자금만 대출하고 주택 보증에서 따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은행에 가서 뭐 전세 자금 대출을 할 때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쨌든 주택 보증에서 대출금을 이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더 저리에 국민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전세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더 이제 장기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전세금을 이제 폭등시키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쨌든 이게 보증은 뭐 형제한테도 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의 국가가 어떻게 보면 보증까지 서가면서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부동산 시장을 뭐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고만 있는 거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사라고 하면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나마 그걸 보존할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대출까지 해서 집을 산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적 자금으로 모든 손실들을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부담을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좀 띄워서 세수 확보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지적이시군요.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조사 결과 내놨다고 하는데요.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 거니까요.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최근 그 중소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율에 따른 그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대답을 한 기업 중에 절반 정도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기 악화라든지 가격 경쟁력 등에 의해서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제 별다른 위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그 환율에 대해서 적정 환율과 손익분기점 환율을 예상을 했는데, 손익분기점 환율은 이제 1,066원으로, 그러니까 1,066원보다 더 떨어지면 그 중소 수출 업체들이 이제 손해를 본다, 적자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고, 적정 환율이란 것은 1,115원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900원대 환율에서 수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7, 8년 이상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100원대가 적정 환율이다라고 기업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그때보다 지금 더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물건의 가격이 높아도 물건이 좋았기 때문에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쟁력이 떨어져서 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다라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어떤 신뢰도나 어떤 국가의 경쟁력 같은 것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어쨌든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1,200원대 환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로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수출이 유일한 성장 동력이어서 신기업 정책을 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을 했고,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수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물가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뤄져서라도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했으면 그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서 나중에 환율이 낮아지더라도 수출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렀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기업이 굳이 들자면 삼성전자 외에는 그렇게 어떤 기술 개발을 한 그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경쟁련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이런 이익단체들이 나서서 기업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의견들을 계속 내고,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더 옹호하고, 여러 가지 관세를 더 높여서 보호무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마치 그것이 국가 경제를 위한 일이고 국민 경제를 위한 일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출 대기업들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힘이 어떤 기업의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나 환율 정책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게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언제부터 돌입하는 거죠?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는 9일 오전 9시부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일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기는 한데요. 예. 코레일 역시 이사회 개최에 강경한 입장이라서 어느 때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8월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쟁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획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고요. 예고한 시점. 이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바로 짚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유하다. 민영화라는 건 좀 포장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레일 이사회 어떤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코레일은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가 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이른바 민영화 과정으로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전체 설립 지분 70%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출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를 근거로 실제 공적 자금 투자 계획이 없고 사실상 민간 자본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민간 자본이 회사를 매각할 수 없도록 2중 3중의 법적 제한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철도노조는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러한 제한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민영화를 막겠다고 제시한 방안 모두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입니다. 예, 이런 것 가지고 철도노조가 파업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전면 파업인데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파업입니까? 이번에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 파업이 됩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만 1,000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 8,500여 명을 제외한 일반여 명가량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동차를 제외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ITX 화물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민영화 문제를 놓고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철도 민영화 강행 처리 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철도노조와 동조 파업에 나설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예,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와 코레일 불법 파업에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정상 진행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역시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KTX와 수도권 전철을 제외한 일반 열차와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난 2009년 11월 있었던 파업의 후유증 때문인데요. 당시에 총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197명이 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당분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이었죠.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대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이게 한국전력거래소가 사실을 은폐한 탓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작년 9월 15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증해서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갔고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지역별로 순환정전을 시행했던 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블랙아웃은 겨우 면했었는데요. 병원이나 주요 기관 등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있었던 한 오락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음날 방송을 앞두고 편집을 하던 와중에 정전이 돼서 그게 다 날아갔다. 이 일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는데요. 당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가 9,000건이었고요. 피해액도 6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예비전력에 허수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 예비전력을 실제보다는 좀 부풀리거나
잘못 집계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력 수급 상황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력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합니다. 그 차이를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표시된 모니터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경부와 한전은 전력거래소와 동일한 정보를 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예. 실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니터상에 나오는 수치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발전 불가능한 용량이 숨겨져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설립 초기부터 10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정전 당시에도 실제 예비 전력이 0kW까지 떨어져서 당장 블랙아웃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지경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 10년간이나 그랬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부패지수 3년 연속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이 하락했다는 것 부정적인 뉴스죠? 네,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3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6점을 받아 45위, 2011년에는 4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폭을 좁혀서 순위를 산출해보면 34개 국가 가운데 지난해와 똑같이 27위를 차지해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올해 부패인식지수 1위, 91점을 받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10위권에는 흔히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3위, 노르웨이가 5위, 스위스가 7위, 네덜란드 8위, 호주와 캐나다가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똑같이 19위를 기록했고요. 일본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18위였습니다. 중국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80위였습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이 175위를 차지해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얻은 점수는 100점 만점에 8점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만큼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순위 하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부패인식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해 조사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지수를 발표한 한국투명성기구 측은 우리나라의 연이은 순위 하락 원인이 우리 사회의 권력 부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 혐의 기소,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예, 주로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부패지수 순위 하락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군요.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무원들 부패를 막는 정책도 제시를 했다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순위를 발표한 뒤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성명을 하나 냈는데요. 이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로 보고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가천명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켰다면서 공공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도 끊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어 현 정부도 차이가 없다면서 반부패 기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독립된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등 반부패 정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뉴스의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12월 1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트렌드와 함께 지난 1년간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났고요. 협동조합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 오진환 협동조합 정책팀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오진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년 지났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어떤 것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그 협동조합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예. 협동조합이란 제하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주식회사와 좀 다른 특징은 출자 규모와 무관한 1인 1표의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특징이고 또 공동 소유, 사업 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을 특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협동조합 설립하면서 알아봤는데 금융이나 보험업 빼고는 모든 사업을 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서울시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설립된 협동조합 수 좀 궁금한데요. 몇 개나 됩니까? 예, 지난해 12월 1일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1년간 서울시에서 설립 시행된 협동조합은 885개입니다. 예, 하루에 2개 이상 이렇게 설립이 됐다. 37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좀 많은 협동조합이 그동안 설립이 됐습니다. 예. 전체적인 좀 상황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통계가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1년간 서울에서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의 이제 기초 통계를 좀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885개 중에는 이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27.3%로 가장 많았고 또 유형별로는 그 생산자 협동조합, 즉 사업자 협동조합이 52.7%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6개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고 규모 부분에서는 10인 이하인 곳이 대부분으로 72.1%를 차지했습니다. 예. 조합원 수는 평균 15명이고요. 출자금 1,000만 원 이하인 조합이 67%, 또 평균 출자금은 1,900만 17만 5천 원이 입니다. 또 협동조합 이사장을 통계를 보면 남성이 78.6%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50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치구별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게 아무래도 그 셀러리맨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상업 이렇게 비즈니스 이런 것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서울시에 등록된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협동조합 어떤 곳인지 밝힐 수 있나요? 예, 그 설립 신고 시점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조합원이 가장 많은 협동조합은 노원햇빛과 바람발전 협동조합으로 1,166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975명의 조합원을 신고한 미디어 협동조합인데요. 예. 조합원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설립 신고 당시에 900여 분 좀 넘게 신고를 했었고요. 예. 현재는 출자금 납입한 조합원 기준으로 한 18,300분 정도 조합원 수가 됐습니다. 같습니다. 예. 중간에 다시 집계를 해보면 어떤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통계들 또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점에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23개 조합 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조합은 76.6%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만은 또 일부에는 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고 또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하는데 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의 성과를 지금 판단하기는 다소 좀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짧은 기간인 것 같고 예. 내년부터는 원래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30개 협동조합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76.6%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고요. 예. 서울시 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동조합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서울시는 그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또 교육을 통해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협동조합이 또 지속 가능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과 생태계 조성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포스터 제작이라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많이 알리고 또 인식 개선을 도와주고 있고, 예. 또 리플렛이라든가 사례집 제작, 또 협동조합 토크 콘서트 같은 어떤 교육과 홍보를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센터를 저희들이 4개소 운영하면서 설립과 운영에 따른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략 분야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공성이 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라든가 돌봄, 보건의료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립 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가서 성공 모델을 좀 조기 가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 장기적인 협동조합 육성 정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본론이나 케이백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협동조합이 발전된 그 해외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과 시민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또 지역사회의 하나의 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그 지역 단위 협동조합을 좀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또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연합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우수 사업 모델 개발 및 전파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또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 협동조합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뭐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는데 이 시점에 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2008년에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적 침체가 지금 계속되어 있고 그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약화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대항경제로서 그 협동의 장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지역 경제 회복, 또 저희들이 그 정부 제도로만 부족한 어떤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보완 같은 그런 기능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이제 협동조합 설립 계획하는 분들 또 추진하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리, 기본법 등 설립 절차 상담에서부터 또 심화교육, 기초교육, 또 사업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544-5077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5개 구청에서도 지금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청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전화번호 1544-5077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협동조합 설립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서울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 맞춰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의 오진환 협동조합 정책팀장과 함께 1년간의 그 현황 살펴봤습니다. 문재인의 천적은 조경태. 7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장. NNL 논쟁을 그만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접하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NL에 대해 진실규명을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만하자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쟁에 불을 지피고 지금에 와서는 아닌 말고식의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바른 정치인은 솔직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답도 없는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선 타령이 웬 말입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해왔습니까?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강경 노선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NLL 대화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아직 대선까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당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경태의 천적은 지금 잘 나가는 강용석 전 의원. 2011년 11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 또 어제 위원장님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예산소위원장은 자신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소속의 초선에 가장 젊은 제가 정치 탄압을 했고 권한 남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그 정치 탄압하고 권한 남용하는 동안에 위원장님하고 예산소위 위원장님은 뭐 하셨나요? 교사범입니까? 배후 세력이에요? 방조범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이건 김영환 위원장님과 조경태 예산소위 위원장님의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던 조경태 의원. 하버드 출신인 강용석 의원을 비꼬는데. 저는 부산에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은 참 조 의원, 저 합의된 내용만 먼저. 네네, 그 시기에 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나왔는데. 참네.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거칠 줄 알아?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너는 안 젊어?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즘 뉴스의 중심에 조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경태 의원 발언 들으셨고요. 또 서초구청의 조희재 행정지원국장, 청와대의 또 조모 행정관, 그리고 또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 예, 저는 조상훈입니다.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검사라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무치맘 508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지요.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물잡이님 의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요. 네, 같은 의견이시고요. 또 물잡이님이 의견 2번을 올려주셨네요. 네, 안 바쁜 벌꿀님, 제가 대구 내려갔을 때 직접 뵀습니다. 아주 미남의 그런 조합원이셨는데요. 제가 검사라면 그 학생과 전혀 무관한 행정관이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숟가락에 밥 올리고 반찬까지 얹어서 입안에 넣고 씹는 것까지 해줬는데 삼키면 되는 수준인데, 이런 의견이십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만 보더라도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어느 부분을 수사하면 의혹의 실체가 풀릴지는 명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가 이모저모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에 이어서 여야 오늘도 사자회담 다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죠? 네, 아직 계속 오늘 저녁 때도 협상을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예. 결론을 딱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아침 10시부터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고요. 1시간 정도 있었고요. 오후에도 그 양당 원내대표가 따로 마포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원래 오전에 그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 건데 막바지가 되면서 11시가 좀 넘은 시간에 고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여야 대변인의 공동 발표문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견이 여전하다. 그리고 협상은 이어가겠다. 이런 간략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도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야 간에는 어제 1차 협상이 끝난 다음에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두 사람이 따로 만났고요. 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의견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특위 설치 문제에서 일부 좀 이견이 조정이 됐다, 조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예. 협상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졌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특검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내일은 의원총회도 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어서 예산안 단독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사자회담 하고 있지만 접촉 루트 본다면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그리고 각 당의 두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8자가 만나고 있군요. 8자가. 그러니까 같이 만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따로따로요? 예, 어젯밤에 1차 협상 끝나고 그 양당 전략 담당자들하고 원내 수석들이 별도로 다들 만났고요. 예. 오늘은 이제 오전 협상 사자가 같이 하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예. 좀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야가 이견이 뚜렷한 특위와 특검 문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특검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말씀하셨던 그 쟁점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논의조차 지금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특위, 이 특위 문제에서부터 지금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위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냐, 입법권을 부여할 거냐, 그다음에 시한을 못 박을 거냐,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위원장 문제야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위원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진짜 중요한 건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시한을 설정하는 것, 이런 건데 이 특별위원회가 그동안에 국회 안에 무수한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성과가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방송 공정성 특위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의 예인데요. 이게 특위는 만들어 놓고 정작 권한은 부여하지 않으니까 특위에서 암만 논의를 해도 이게 해당 상임위에 넘어가면 지금 현재의 여야 관계, 여야 대립 구도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특위가 진짜로 제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입법권 부여하자, 이런 거고요. 새누리당은 입법권 부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한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어쨌든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이러니 시한을 못 박지 말고
길게 보고 좀 차분하게 제도 정비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시한을 못 박아서 연내든 아니면 내년 2월이든 시한을 못 받고 그 안에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야 실질적인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제 특위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검찰 수사 또 재판 진행 중이니까 이후에는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 오히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내 핵심들은 다들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주당 입식이나 수사 대상 이런 것들을 확정 짓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틀 정도는 만들자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여야 간에 계속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일부 이견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부 내비친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전제가 있습니다. 특위에 입법권 줄 테니 입법권 부여할 테니 특검 논의는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쉽게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야 간에 전혀 이견이 안 좁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듯이 실제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민주당 오늘 오전 상황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주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취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결국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당 지도부가 좀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압박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그런 행보도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협상 상황, 말씀하셨듯이 오후 저녁까지도 또 얘기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좀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지도 않고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여야가 지금 겉으로는 협상을 좀 더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 기류를 보면요,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접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은 결렬 상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야 모두 지금 먼저 나서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여야 간이 어렵게 마련된 이 협상이 깨지고 나면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빨리 상정해서 단독으로라도 상정해서 심의에 들어가야 될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야당 입장,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협상 결렬을 양측 모두 지금 공식화하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내일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고 심의도 단독으로라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요. 예산안이나 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집권 여당을 보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느긋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단독 상정도 하고 단독 심의도 하겠지만 강행 처리까지 가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 많아요.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는 준예산 편성 사태도 감수하겠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헌정사상 준예산의 편성이 실제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예산 짜여진 거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 증액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끊길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이 후과를 민주당이 뒤집어 쓰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보다는 좀 정치 게임 혹은 선거를 의식한
뭐 정치 이런 것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은 좀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준예산 편성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국정 발목 잡기 혹은 민생 외면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분위기가 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 정치적인 또 기류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국가정보원이 오늘 뭐 발표한 내용이죠? 아, 국가정보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 뭐 관련 뉴스에 이제 많이들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여야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한테 예정이 없이 오후 4시 반쯤에 갑작스럽게 급한 일로 대면 보고할 게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예정이 없이 여야 간사들한테만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찾아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요. 자료를 갖고 대면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구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관련 내용이야 뭐 다들 이제 뉴스가 더 나올 테지만 국정원이 이 시점에 11월 중순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 이 과정에 대해서 워치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오후에 대면 보고를 한 이유가 뭐겠냐, 국면 전환용 아니겠냐 이런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모든 요소가 장성택 실각 쪽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예. 국가정보원이 여야 간사한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